안녕하세요. 예, 저는 인터넷 공동체 교회 대표 양의모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인터넷 공동체 교회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고, 또 앞으로 무엇을 바라는가, 이 점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이 뜻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현대 사회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양극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전통적인 혈연 공동체라고 하죠. 그 혈연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촌 하면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고, 사돈의 팔촌이란 말이 있지만 팔촌이라 해도 그렇게 완전히 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돈의 팔촌이란 말이 나왔죠. 팔촌 하면은 몇 단계만 가면 바로 그 팔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의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촌 동생의 자녀하고 제가 친하게 지냈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아버지의 사촌 동생이면은 저한테는 육촌이 됩니다. 그 육촌하고도 어느 정도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육촌이라는 것이 이렇게 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중에 육촌하고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육촌이라 그러면 좀 어렵지만은 가장 쉬운 게 아버지의 사촌 동생의 또는 사촌 형의 자녀를 말합니다. 또는 어머니의 사촌 동생, 사촌 형, 사촌 오빠의 자녀를 말합니다. 지금은 사촌 간에도 그렇게 예전처럼 활발하게 교류가 없는데, 하물며 사촌 동생의 어머니의 사촌 동생의 아들, 딸, 아버지의 사촌 동생 아들, 딸하고 교류가 있을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촌 간에는 어느 정도 지냈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친사촌 간이 한 동네에 거의 몰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동생들, 형이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사촌들하고는 학교에서도 만나고 또 놀이터에서도 만나고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 사촌 여동생 하나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그 애를 빼앗겼어요. 왜 빼앗겼느냐? 혼자서 놀고 있는데 여러 명이서 와가지고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달려왔고,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다행히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다가 또 여자아이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더니 바로 도망갔습니다. 그 기억을 그 사촌 여동생도 지금도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즐거운 추억으로 남겨있죠. 물론 쫓겨난 아이들한테는 저겠지만 그 아이들이 잘못을 한 거죠. 어린아이가 혼자 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위력으로 빼앗았으니까 그것은 자업자득이고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이와 같은 모습이 보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사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집단이나 조직이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곳을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대표적이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영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알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그 회사는 많은 이익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급여가 무척 좋고, 그래서 그곳은 누구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사람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은 시험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고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면 영원히 일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그 회사의 목적이 있죠. 이 사람을 월급을 주며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그 회사의 목적이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내칠 수 있고 또 그것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사라고 하는 조직이고 이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익 집단이죠. 그럼 공동체란 무엇이냐? 그 사람이 거기서 머물려고 마음만 먹으면 특별히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켜서 그 사회 전체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 한은 머물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어떠한 사소한 잘못이나 죄악 같은 것은 쉽게 용서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받으면 들어갈 수 있지만 남의 가족은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그 가족의 일원이 돼서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나빠도.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든 또는 지금 누군가의 자녀로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고 그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던 간에 그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택해서 들어간 곳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시집장가를 가서 가족을 만들 경우에는 그것은 선택이겠지만 일단 가족이 형성되고 나면 그것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고향과 같은 것이고 가족과 같은 것입니다. 고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그 고향에서 태어난 이상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고향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향에 있는 친구들은 영원히 고향 친구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같이 일한 동료는 내가 그 회사를 나올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사람들과 동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다가 LG전자에서 스카우트를 받아서 고액의 연봉을 가지고 가게 되면 오히려 동료가 아니라 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식의 차이를 얘기드리면 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사회가 지금 공동체 사회를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친척들, 팔촌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별로 존재감이 없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지 생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신 때는 하루 종일 잔치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고 그러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서울인데도 그렇습니다. 시골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중심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도 그랬습니다. 그럼 그 많은 음식을 누가 차립니까? 바로 우리 어머니 혼자는 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동서들 그리고 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며칠 동안. 지금 오늘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이죠. 무슨 아버지 생신 때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잔치를 하겠냐. 무슨 환갑도 아니고 지금 환갑도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 뷔페나 이런 데 가서 그냥 돈 주고 그냥 해버리지 누가 합니까? 근데 저희 할아버지 환갑 때는 정말 뻑적지근하게 했습니다. 물론 집에서 했어요. 지금도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칠순 때는 얘기가 달라졌어요. 칠순 때가 되니까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칠순 때는 전 칠순을 언제 어디서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칠순 때에는 뷔페 식당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다가 그렇게 뷔페 식당이거나 아니면 무슨 하여튼 뭔가 그 식당을 빌려서 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근데 저는 할아버지 칠순에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사 문화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사를 남한테 부탁해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사 날은 일종의 그 사람의 어떤 가족, 그런 공동체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사촌도 오고 삼촌도 오고 뭐 이모도 오고 고모도 오고 막 그러면서 그 이사를 도와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많은 짐을 그 가족이 혼자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뭐 밥도 먹고 뭐 이제 뭐 수박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즐겁게 턴담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일종의 그 이사가 그 친족이랄까 어떤 지인들의 그 친구들도 와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사람의 어떤 친한 사람들끼리 어떤 하는 이벤트 비슷한 것이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이삿짐 센터에 맡겨버리면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을 부릴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뭐 그게 되게 편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그런 친족 간의 끈끈한 정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또 거꾸로 친족 간의 정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어려우니까 더 그런 업자들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 어떤 혈연 공동체랄까 어떤 그런 것이 점점 해체돼요. 그 이유는 또 뭐가 있냐면은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어, 경제학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자립할 수 있는 경제 단위가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대가족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대가족이라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한 집에 모든 사람이 다 살고 있다. 이게 꼭 대가족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대가족이냐?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 이것이 대가족입니다. 저희 집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산 적은 매우 짧습니다. 한 1년인가 2년 정도 있다가 3년 정도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큰 집이 있었고 그 큰 집에서 형제들이 같이 살았어요. 결혼을 했어도. 근데 이제 그게 하나하나 나오면서 지금 내가 어렸을 때는 같이 산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따로 산다 해서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일에 할머니 할아버지나 다른 형제들이 거의 개입을 하고 또 뭔가 있으면 그만 모이고 그런 교류가 있고, 제가 또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잠깐 컸습니다. 그런 식으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사는 거랑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찾아보기 어려운데 왜 그러냐? 옛날에는 그만큼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는 대신에 또 규제도 받게 됐어요. 근데 사람이랑 규제받는 거 싫어합니다. 개입받는 거 싫어해요. 그렇지만 돈이 없고 가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왜냐? 그래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런 개입을 안 받아들이겠다. 그런 도움도 안 받겠다. 그럼 어디서 받냐? 은행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받겠다. 또 요새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친척한테 신청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제 그래.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그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송파 삼모녀 사건 같은 거,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국가에서 도움을 못 받는데 친척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런 건 참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회가 나타났다는 걸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1990년대 후반에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서울역에 많은 노숙자들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노숙자가 대량으로 생긴 게 옛날에도 없지는 않았어요.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진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먹고 살만한데 노숙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아니 우리나라는 친척 간이나 친지 간에 이런 네트워크가 잘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노숙자가 생기느냐. 근데 저는 세상의 흐름을 변화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옛날 같으면 그렇게 노숙자가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친척 집에서 받아주고 어디서 받아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취업 자리를 알아본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라진 겁니다. 심지어 한 가족이 경제적인 이유로 해체가 돼 버립니다. 주로 해체됐다 그래도 그냥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뭐냐? 남편이 쫓겨나는 겁니다. 돈을 못 번다는 이유. 예. 그러니까 노숙자들 보십시오. 여자 노숙자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어요. 있지만 드뭅니다. 대부분 남성들이에요. 결국은 가정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돈을 못 번다는 이유. 옛날에 미국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사진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가족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나를 버렸다. 여기서 어떤 걸 느끼시냐면 이 가족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자격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텔레비 프로가 있어요.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가 있었죠. 저는 그 프로 되게 싫어합니다. 왜 남자에게만 자격을 요구합니까? 근데 사실 남자의 자격이보다 남편의 자격이라고 보는 거죠. 옛날에는 남편들이 돈을 못 번다고 쫓겨났냐? 아닙니다. 평생 돈 안 벌어도 남편 노릇하며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돈을 벌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왜 어떻게 가능했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결혼을 하셨는데 할머니 집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서 돈을 갖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패착이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돈을 안 버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할머니 집에서 돈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도 할아버지는 일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결국 할머니가 시장에서 떡을 팔아서 자녀들을 부양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뭐하냐? 없어요. 하는 일이 뭐냐? 저녁 때 떡을 빚어요. 이제 장사를 끝내고 들어오시면은 저녁을 먹고 이제 떡을 빚습니다. 저도 거기 살 때는 같이 떡을 빚었어요. 그거 빚는 정도.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물론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으시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살아도 가능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성경에 그 이사야 선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레미야 선가 어디서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파괴했어요. 아시리아나 이런 저기 바빌론에 의해서 그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전쟁이 났으니까. 그럴 때 6명인가 몇 명의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그럽니다. 우리가 먹을 거 다 준비하고 우리가 다 모든 거 할 테니까 제발 우리를 남편 없는 여자로 만들지 말아달라. 남자가 너무 없으니까 6명의 여자가 한 남자에게 붙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되어달라.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죠. 아니 남편이 왜 있어야 되냐? 니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여자, 먹고 사는 게 있는 여자가 왜 남편이 필요하냐?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생각할 거예요. 어? 근데 그 당시에는 남편 없는 여자라는 걸 굉장히 우습게 봤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천시 봤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심하니까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남자들은 돈이 없어도 결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이 아닌 이상은.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돈이 없으면 결혼을 남자가 할 수가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 볼 수 있죠. 제정신이 아닌 여자가 아닌 이상은 돈 없는 생활 능력 없는 남자랑 결혼할 리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예. 그건 왜 그러냐?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적 능력이 생기니까 이제 경제적 능력 없는 남자를 데리고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남자의 자격이 필요하고 그리고 설령 결혼을 했어도 옛날에는 여성들이 이혼하면 굉장히 힘들어서 이혼을 못했는데 지금 이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혼을 하고 남자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럼 뭐 남자만 쫓겨나냐? 자녀들이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남편이나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키웠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재혼한 남편이나 아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겠죠. 그런데 멋대 먹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막 학대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가 쫓겨나다시피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 많이 봤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가족에 그럼 아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 아내도 쫓겨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좀 드물긴 하지만. 뭐 옛날에도 물론 그런 건 있었죠. 오히려 그런데 아내들 같은 경우 옛날보다 낫습니다. 옛날에는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7가지 악을 저지르면 쫓겨난다 이렇게 있었어요. 왼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바람을 피워도 재산 분할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나가도 괜찮지만 웬만하면 이제는 안 쫓아냅니다. 예,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누구도 나는 이 집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쫓겨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 그만큼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또 뭐가 문제냐면 또 결혼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왜 결혼을 안 하냐? 여자들은 자신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됐다. 굳이 남편한테 기대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결혼 안 한 여자를 우습게 보는 풍토가 지금 있습니까? 거기 사라져 버렸죠. 옛날엔 25만 나오면 노처녀라고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가 27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 했냐? 노처녀 하나 구해줬다. 저는 27이었어요. 저도. 근데 남자 27은 노총각은 아닙니다. 그럼 몇 살이냐? 30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23, 4, 5한테도 막 몸이 닳고 난리가 나는 거야. 왜냐? 25을 넘는 순간에 이 몸값이 떨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결혼했어요. 물론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떠냐? 여자 입장에서 그런 관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옛날 같으면 여자 나이 28이면 이거는 정말 초비상에 걸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초비상에 걸려요? 28에 결혼한다고 해서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큰딸이 29에 결혼했는데 아무도 늦었다고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딸도 29이 아니 30입니다. 옛날에 30에 결혼했으면 이건 완전히 목숨을 건진 거라고 봐야 돼. 이야, 그래도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살았네. 그런데 지금 30에 결혼한다 해서 놀리는 사람 없어요. 여자. 우리 둘째가 29에 결혼했지만 아무도 놀리지 않습니다. 27에 결혼한 여자가 있어. 왜 이렇게 빨리 해? 이러고 앉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늦은 나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조급함이 없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아예 강박관념 없어요. 왜냐, 여자들도 사회활동 하는데 뭐 굳이 남자한테 벌어먹을 필요 있느냐, 그런 이제 생각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 조건에 맞는 남자가 있을 때면 그때 결혼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 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소심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 남자도 다르냐? 남자도 마찬가지. 요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편의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뭐 좀 약간 비아냥거린 소리로 밥 해먹고 빨래하기 싫으니까 결혼한다 그랬는데, 지금 뭐 그런 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등 문제가 없죠. 거기다가 또 자유위원회가 발전했어요. 요새. 뭐 남녀가 그냥 모텔에서 뭐 그렇고 그런 거 하는 게 그냥 뭐 아주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서둘러서 결혼할 필요 있냐? 그냥 엔조이 하자. 그러다 나중에 시간 되면 결혼하면 되겠지 하니까,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결혼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특히 나이가 좀 어릴 때 그냥 엔조이예요. 같이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모텔 가고,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그 자체를 하나의 그냥 즐거움으로 생각하지 그걸 꼭 결혼하고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촌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결혼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가족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소위 비혼족이라고 그러는 거죠. 미혼이 아니라 비혼족. 거기다 또 옛날에는 부모들을 자식이 모셨습니다. 지금 모시는 사람이 옛날보다 엄격히 줄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아. 야, 아직도 부모를 모시는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을 부모가 결국 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집 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산다 이런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의심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은 결혼을 하고 나면 집을 나갑니다. 제가 일본에 유학을 할 때 보니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얻고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면 집을 나가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 일본에는 전세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전세지들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전세 때문에 결혼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한테 전셋집을 얻어오라 그래요. 근데 전셋집이 어디 쌉니까? 일본은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 아니면 집인데 설마 집을 얻으라고 할 수는 없죠. 아무리 욕심 많은 여자라도 젊은 총각한테 그래 집을 사와라, 이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면 월세방이 살 수밖에 없어요. 월세방이라는 것은 거기 또 월세 보증금 우리보다 훨씬 쌉니다. 우리는 월세 보증금이 너무 비싸요.
월세가 50만 원인데 보증금이 1,000만 원이래요. 그럼 몇 배입니까? 20배죠. 근데 거기는 어느 정도냐? 잘해야 4, 5배.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월세방이면은 한 200에서 300이면은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보증금 왜 많이 받는지 이해가 안 나요. 보증금이라는 것은 돈 떼먹고 나갈 사람을 대비하기 때문에 한 4, 5개월치, 5, 6개월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많아야 10개월 정도. 그럼 500이면 되잖아요. 근데 뭘 1,000만 원씩 받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월세를 얻어가지고 나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 미혼자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경향이 생기고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요새 또 황혼 이혼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중고년 이혼이 또 많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중고년 이혼이 많으냐? 이것도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첫째는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길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무슨 기초생활수급자다 뭐다 이렇게 해서 더 해주는 게 많고, 또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을 받아가면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 나가면 된다. 아니면 남자를 내보낸다. 그러니까 중고년쯤 돼서 이혼을 많이 해요. 그러면 당연히 자녀들은 또 시집장가를 가겠죠. 옛날에는 부부가 둘이 사는데 이혼했으니까 각각 살겠죠. 그러면 이제 혼자 살게 돼요. 자, 이렇게 그 혈연 공동체가 해체돼가고, 그 다음에 가족들 간의 유대관계가 약해지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우리나라에서 혼자 1인 세대가 현재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혼자 살 때 돈이 많다 하더라도 긴급한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갑자기 쓰러졌어요. 혼자 누가 119에 신고를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럼 그냥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장애인 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외롭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젊은이 사이에서 쉐어하우스라는 게 들어갑니다. 쉐어하우스라는 뭐냐? 한 집을 빌려가지고 같이 여러 명이 사는 겁니다. 우리 상식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외롭고 힘들고 거기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니, 대기업 정규직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한 집에 여러 명이 살고 그것도 모자라서 2층 침대에서 잠잡니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왜?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윤택해져도 그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외로움을 채울 수 없고 또 불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어떤 여자 고등학교에서 여자 봉사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봉사 동아리에 학생들이 할머니네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할머니 표정이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 그냥 피곤한가 봐. 그래서 그날은 얘기 나누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하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가봤더니 할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학생 둘 중에 한 명의 학생 아버지가 또 119 구급대원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여기 또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고. 그래서 얼른 출동해가지고 구했습니다. 그대로 놔뒀으면 죽었겠죠.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특히 노인들 되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상벨도 누를 수 있어야죠. 그것도 못 누르게 갑자기 쓰러지면 그냥 끝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사회의 문제인 거죠.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자신의 삶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를 많이 느꼈는데, 그 전에 제가 돌봐준 할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할머니,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진비 제일 문제다. 아까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지만 또 돈이 문제가 되는 분들 많아요.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선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만큼 가난하게 살아요. 왜냐? 그들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자기들도 부양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배신, 부양을 못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샌드위치가 된 거죠. 우리 세대만 해도 노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더 하겠죠. 근데 자식 기대하다가 그래서 모든 걸 다 쏟아붓는데 얘들이 손 털고 몰라 해버린다. 이분들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폐유지 짓고 다니지 않습니까? 연금 당연히 없어요. 연금 제도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국민 연금이 생긴 건 1989년인가 그랬습니다. 90년인가. 그 전에 나이가 많이, 그리고 그때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안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같이 지혜롭게 들은 분들은 연금을 뭐 큰 돈 아니지만 받고 있어요. 한 20만 원인가 받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 안 받아도 잘 살거든요. 그래도 그 돈까지 받으니까. 근데 그 연금 내서 뭐 하냐 싶어서 안 낸 사람들을 지금 땅을 치고 있죠. 근데 뭐 어떡합니까? 지금은 서로 연금 내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일시불로 한꺼번에 많이 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리고 착실히 낸 사람들은 지금 꽤 많이 왔습니다. 뭐 200만 원 가까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배 두드리고 있는 거죠. 현명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데 제 문제가 집이다 이거예요. 밥이야 줄일 수 있죠. 그냥 거칠게 먹고 대충 잠자고 옷 대충 입을 때인데 방을 얻으려면 몇십만 원이 들어.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 좋지만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많다 이게. 전세라도 얻었으면 좋겠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박또박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또 월세방이라 얻었으면 다행이야. 쪽방이라는 데서 일세를 내는 사람도 있어. 그 일세 합치면 한 달치보다 더 많아요. 근데도 거기 살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분들을 모실 수 있으면 좋겠구나. 근데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 명을 수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방이 딱 쳐요. 방이 2개예요. 그 방 2개에 2명씩 4분을 모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4분이서 30만 원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한 7만 원쯤 될까요? 8만 원쯤 될까요? 그거 내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좋게 얘기해서 5만 원만 내라. 그리고 5만 원 내서 20만 원 내서 그걸로 하면 5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꼭 자기 방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예. 그런 식의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공동체가 무너져 있고 특히 혈연 관계가 깨지고 있고 가족이 해체되고 있고 가장 기초적인 이런 시대에서 또 비혼 스스로 결혼을 안 함으로써 가족을 만드는 걸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많이 생기고 또 가족이 생겼을 때 해체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인간의 고독함과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은 사라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운동을 해봐야겠다고 과거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아침마다 새벽이면은 묵도를 합니다.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합니다. 그대로 옛날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서 세수도 하고 소변도 보고 그리고 책상 앞에 딱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일어나지 말고 그대로 퍼져서 기도하라고. 소리 내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게 별로 익숙치가 않은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엎드려가지고 묵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강력하게 역사한 것이 바로 공동체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그 쉐어하우스. 그러니까 지금 쉐어하우스가 보통 민간에서는 어떠냐면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집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월세는 한 80만 원, 90만 원, 심지어 100만 원도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영리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을 저렴하게 모시고 또 그분들 노인분들이니까 예를 들면 노인분들 같으면 여러 가지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차를 마련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디 외출할 때 같이 가서 데려다 준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같이 도와준다든지 그러한 그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것을 교회가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한다면 일석이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새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전도를 하고 있지만은 옛날보다 훨씬 강박합니다. 왜냐?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만한 일이 해결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민주화 물결에 의해서 사람들은 남에게 간섭받는 걸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 왜냐? 하나님의 존재가 불편한 거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거죠. 나는 마음껏 즐기고 싶고 마음껏 타락하고 부패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만드니까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어이구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하나님이 없어야 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어려운데 이런 생활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서. 그 돈이 많이 들겠지 않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명의로 건물이 있어서 장차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물론 지금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웬만한 재정 자립이 되는 경우 재정이 자립이 안 되면 좀 곤란하겠죠. 재정 자립이 되는 교회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7만 교회가 있는데 한 10%가 된다. 7천 정도 되겠죠. 그러면 건물 같은 거를 통으로 빌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관리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거기를 일종의 공동체 교회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입주자를 모집을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교회,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는 거죠. 사가지고 융자 받아서 갚아가면 돼요. 월세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거저주라는 걸 아닙니다. 거저주게 되면 그걸 지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부담이 있어야 그 세입자들도 책임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렴하지만 어느 정도 월세는 받아야 돼요. 그 돈으로 월세 융자금도 내고 그 다음에 관리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는 않아요. 물론 약간의 보탬을 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건물주들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어요. 뭐냐? 어차피 월세를 받으니까 내가 조금만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삶의 보람을 느끼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운동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분들을 갖다가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거는 비교적 쉽습니다.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런 데 와서 살다는 것.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세상에 누가 그런 데를 가겠냐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기업 정규직에 다니는 사람들이 2층 침대 가지고 위에서 삽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요.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수요는 얼마든지 있어요. 더구나 요새 비혼이 또 늘어나니까 비혼인 젊은이들을 또 그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대한가족을 요새는 대한가족이라 하죠. 혈연이 없는 가족 그리고 남녀의 결합이 없는 그런 가족. 그렇지만 외로우니까 같이 살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면 노인네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 어르신들 갖다가 그렇게 일단은 저는 이제 어르신들 우선 대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춘 이걸 갖다가 젊은이들에게 확산시키고 또 나아가서 좀 더 가능하다면은 가족 있는 사람들끼리 건물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같이 살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룬다. 그래서 제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가족이 없는 사람은 가족을 그 다음에 이웃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생활 공동체, 나눔 공동체, 사랑 공동체.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는 뭐냐? 비혈연적이고 자주적이고 자치적이고 자립적인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킨다.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변화시킨다.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그 운동을 이
인터넷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인터넷을 붙였느냐? 처음은 온라인에서 시작합니다. 저희 유형 교회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되면은 언젠가는 유형의 교회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나 되도록이면 인터넷으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받고 그걸 통해서 이 공동체 교회를 아까 얘기한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전국에 많은 공동체 교회가 생겨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 고아, 가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교회가 생긴다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의견에 동조하신다면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이 유튜브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란을 보면은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에다 후원금을 입금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맹세하지만 그 돈을 일체 내 개인적으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도 뭐 먹고 사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인터넷 그 공동체 운동을 대한민국을 물론 세계적으로도 펼쳐보겠다 라는 그 야심찬 마음으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것이 유형의 교회로 바뀌어간다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운동을 정말 본격적으로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터넷 공동체 교회를 발족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 지역이 있고 그곳에 따뜻한 가족이 있다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를 합니다.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죽지 않더라도 외로움에 지쳐서 술과 온갖 방탕한 삶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가족을 주고 이웃을 줌으로써 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돕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 사역을 이해하시고 힘을 주시고 보탬이 되어 주신다면 이 운동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동참하길 바랍니다. 언젠가 이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 공동체 교회가 넘쳐서 외롭고 소외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없게 하여 한 사람도 혼자 죽고 한 사람이 혼자서 사고로 죽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가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가족들의 배움을 받으며 저 나라 가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